네, 혹시 두 분은 최근에 이사하셨어요? 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그럼 3년만 해도 지금같이 집값이 오르긴 전이니까. 그 전이죠. 네네. 예, 최근에 이사하신 분들은 집값도 비싼데 중개수수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세금 내는 것 같아 하고 이렇게 한숨 쉬는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맞아요. 예. 예, 근데 그 중개 수수료는 그 공인 중개사분들이 임의로 이게 책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법령에서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시도가 이렇게 그 각 지자체별 어떤 현황에 맞춰가지고는 조례로서 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최고 한도를 가지고 보면은 5억하고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랑 임대차를 할 때랑 조금 달라요. 네네. 근데 매매 기준으로 보면은 5억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수료를 200만 원을 내야 되고 8억은 400만 원, 12억이면 1,080만 원 하는 식으로 0.4%, 5%, 0.9% 이렇게 좀 구간이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안을 처음 정했던 게 최근에 정했던 거는 2014년이란 말이에요. 네. 2014년이면은 벌써 거의 10년 조금 안 되게 흘렀잖아요. 네. 그래서 집값이 2배는 폭등을 해버렸으니까. 너무나 많이 달라졌죠. 예. 네, 너무나 달라졌으니까 이렇게 요율을 정해놔 버리면은 집값이 또 2배로 중개 수수료율도 또 같이 뛰게 되니까는 그렇죠. 사람들이 이게 너무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또 이 전세 임대차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파트 한 동에서도 재계약을 하느냐 갱신 신청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는 문제들이 또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전세값도 같은 아파트라도 천차만별이다 보니까는 그렇죠. 이거 같은 평수인데 뭐 형평에 맞는 거 안 맞는 거 아니지 않냐 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정부가 그 새로운 안을 냈는데 1안, 2안, 3안으로 나눌 수가 있고 네. 1안 같은 경우에는 그 6억 이하, 그다음에 6억부터 12억, 12억 이렇게 구간을 정해가지고는 0.4%, 0.7% 이런 식으로 정했고 네. 2안 같은 경우에는 그 구간이 조금 달라요. 9억, 12억, 15억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0.5%, 0.6% 집값이 비쌀수록 0.7% 하는 식으로 좀 올라가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3안은 뭐 2억부터 6억, 12억, 15억 하는 식으로 0.4%, 5%, 7%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구간을 정해가지고 1안, 2안, 3안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네.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잘 받고 있는데 집값을 본인들이 올린 것도 아니고 왜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냐. 네. 우리 얘기 좀 들어보자 해가지고는 토론회가 지금 오늘 열린다고 하는데 네. 이견을 좁히기는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토론이 어제 열렸었는데요. 어제 참. 네네. 교수님 어떠세요? 이 수수료 개편이 말씀해 주신 2014년부터 지금까지 7년이 흐른 동안 바뀌지가 않았고요. 네. 그동안에 민원이 쏟아졌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 국민권익위 집계를 해보니까 이 주택 중개 수수료 관련한 민원이 2019년, 2020년 2년 동안 3,370건이 접수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소비자들의 불만이 너무 폭증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어쨌든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여론이 강해진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 도대체 그럼 어느 정도냐고 계산을 현재 요율을 적용해서 한번 해봤더니 네. 예를 들면 이제 9억 원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네. 현행 최대율 0.9%를 적용하면요. 9억 원짜리 아파트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모두 810만 원씩 내야 됩니다. 양쪽에서. 예, 그럼 네. 중개업소에 1,620만 원이 그렇죠. 지급되는 형식이고요. 네, 네. 그런데 9억 원짜리 아파트가 그렇게 사실 서울에 많지 않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중위 가격, 네. 중간에 있는 가격을 지난달 봤더니 10억 2,500만 원이라고 집계가 됐습니다. 네. 자, 이 금액도 엄청난데, 네. 자, 이 가격으로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수수료 얼마라고 대충 너무 정교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한번 계산해 보시죠. 1,000만 원 넘겠죠. 922만 원인데 네. 양쪽 합하면은 1,800만 원이 2,000만 원 넘어가죠. 가까이. 네. 근데 이제 이 922만 원이라는 것이 근로자들의 급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이사 한번 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근로자들이 몇 달 동안 모을 수 있는 돈을 네. 넘어가다 보니 이런 이제 불만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율이 사실 합리적이냐 안 합리적이냐는 공인중개사협회와 소비자단체가 맞서고 있는데 네. 어쨌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너무하다. 크니까 네. 검토해달라고 계속 얘기가 된 거고 네. 권익위에서도 이런 민원이 접수된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네. 정부에서 이 안을 마련하게 된 거고요.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물론 훌륭한 공인중개사 분들 많은데 소비자단체에서 이렇게 집계를 해보니까 네.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해요. 서비스의 질에 관한.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내면 더 서비스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이 늘어난다면 또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니까 네. 좀 감안해달라는 거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토론회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봤더니 부동산 중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의식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만족도가 55.7점이다. 그래서 물론 이 수수료율도 중요하지만 공인중개사 분들이 서비스의 질을 좀 높이는 노력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 뭐 소비자 입장에 따라서 내가 소비자가 되면 소비자 입장이고 또 공인중개사 입장 그 입장에 따라 제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첨예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어제 토론회에서 세 가지 안이 나왔잖아요. 이 각각의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지현 변호사님? 저는 이제 1안, 2안, 3안이 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2안이 가장 합리적인 게 아니냐. 그러니까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면 그래요. 네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2안 같은 경우에는 9억 이하, 그다음에 9억부터 12억, 12억, 15억, 15억 이상 이런 식으로 지금 구간을 정했는데 네. 지금 30평 전용 면적 30평대 아파트 서울시 어떤 평균 시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네. 9억부터 12억까지를 한 구분으로 한 구간으로 묶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좀 합리적이다. 네. 예, 이거를 넣어서 이렇게 중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각각을 계산을 해봤는데 네. 8억대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에 네. 현행안과 3안은 400만 원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네. 1안, 2안은 320만 원 내는 거고요. 12억대 아파트 경우에는 현행안은 1,080만 원 내는데 네. 3안하고 1안은 840만 원, 2안은 7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어떤 중위소득 가구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 때 내야 되는 중개 수수료 최고율을 가장 이렇게 절감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이게 중개업 하시는 분들 노고를 뭐 폄훼하는 거는 아니지만 예, 이거 현행 아파트 값을 고려를 할 때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집값 올라가가지고는 사실 소득이 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직구는 공인중개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그 집값을 그 중개를 할 때 집을 중개를 할 때 들이는 노력도 미국이라든지 일본, 독일 같은 데는 보니까 중개 수수료율이 우리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세금 내는 거, 그다음에 대출 받는 거, 집 보수해 주는 거 이런 것까지 공인중개사들이 다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때요? 세무사 따로 찾아가고 다 따르죠. 예, 다 다르고 또 변호사랑 상담해야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원스톱으로 해주니까는 그렇게 많이 받는데도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불만이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 일방적으로 우리 밥그릇 뺏어가냐가 아니라 그럼 우리가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그러면 또 고통은 어떻게 분담하겠다. 좀 이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서비스업 관련해서 공인중개업 서비스 품질 자체를 향상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서 여러 정부에서 검토한다고 하니까 반드시 좀 같이 그렇죠. 협회하고 노력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수가 지금 너무 많다. 이제 나름 인기가 있는 직업이 되다 보니까 많이 몰리는데 이 수가 많은 것이 좋으냐 나쁘냐도 쟁점인 것으로 보여요. 네네. 너무 과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는 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거꾸로 많아야 오히려 가격이 내려간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 제가 이제 외국 사례 얘기를 해보면 이건 이제 지인이 직접 겪었던 일인데요. 네. 미국에서 아이를 데리고 유학생활하면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이 공인중개사 분이 어느 정도로 이것을 검토를 했냐면 아이와 함께 이사갈 집이 칠해져 있는 페인트가 친환경 페인트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 건물이 만들어질 때 모든 관련 서류를 다 준비해서 이 아이가 혹시 특정한 물질에 알러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도요. 이 주에서 적용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안전 기준이 맞춰져 있는지 건축 마감재는 불연성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책 한 권 수준의 여기서 말하는 책이란 예전에 전화번호부 수준의 서류를 마련해서 와서 사실 본인이 좀 비싼 수수료를 냈지만 오히려 너무 감동해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이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좀 뭐 아이디라든가 노약자를 위한 안전 문제라든가 재반 시설에 대해서 더 많은 걸 해주신다면
이 요일을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더 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힘든 게 아이 데리고 이사하는 게 저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챙겨주신다면. 보통은 우리가 엄마들이 이제 뭐 문 잘 나오냐 뭐 엄마 아빠 주차장 문제인데 사실은 점점 아이들의 안전이나 맞아요. 그런 부분 봐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많이 신경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하나 시기상으로 사실 공인중개사협회 입장에서는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이후에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또 일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7년 전 아닌데다가 그동안 집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된다거나 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거나 특히 지자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지나고 나서 또 지자체가 바뀌면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 안에 하자는 주장이 조금 더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 저도 지금 2안 3안은 뭐 너무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2안 정도가 지금 유력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어제 토론회에서도 2안이 좀 가장 유력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보완해야 할 점은 없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포털 사이트나 이런 곳에서 또 이런 뭐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고 소위 앱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분들이 또 생존권을 호소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알아서라고 하지 말고 정부에서도 이런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전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 포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 일부 포털에서 부동산 매물 올린 거 우린 책임 없다고 했다가 굉장히 여론의 비판을 받았는데 허위 매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포털 차원에서 요즘은 들어가 보면 매물 확인이란 도장처럼 탁 찍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소비자 권리 특히 집이라는 것이 한 번 결정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바꾸기가. 큰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 입장이나 소비자 입장이 뭐 팽팽한데 최근의 흐름을 볼 때는 소비자들의 주장도 좀 많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전재원 변호사님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전화로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러시죠. 타이밍이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공인중개사 분들이 생존권을 주장을 하면은 이게 다른 국민들한테 얼마나 공감대를 살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문이에요. 이렇게 제가 그분들의 노력을 뭐 폄훼하는 건 알지만 이 정책이라는 거는 결국은 여론에 따라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건데 생존권 주장 말고 서비스 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다, 개선하겠다 지금 이런 전향적인 태도를 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 굳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공인중개사에서 그냥 해주는 정도의 그거는 온라인 앱이라든지 어떤 직대면을 통해 가지고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 다른 분야에서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보여서 얼마 전에 이런 그런 온라인 공인중개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공인중개사 협회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이제 형사 고발을 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집값의 문제, 집값의 상승, 그다음에 어떤 온라인 업체의 성행 이런 그다음에 국민들의 의식 고려를 할 때 공인중개사 단체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지금의 어떤 그런 포션은 계속 가져가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재반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는 하고 그래서 아마 어제도 여러 가지 토론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좀 양쪽이 좀 만족할 만한 어떤 답을 구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합리적인 아니 그야말로 그런 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일제강점기 이 봉오동 전투의 영웅으로 알려진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봉안돼서 관심을 끌고 있죠. 잠시 후 10시 30분에 대전 현충원에서 이 안장식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유해 봉안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보도도 많이 나왔고 주요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혜연 교수님. 1920년 봉오동 전투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워낙 우리나라 항일 무장 독립투쟁에서 중요한 전투이기도 하고요. 봉오동 전투하면 떠오르는 분 바로 홍범도 장군입니다. 별명이 참 멋집니다. 하늘을 나는 호랑이였다고 해요. 그 정도로 홍범도 장군이 이 항일 무장투쟁의 상징성이 있고 존경을 받았던 분인데 이분의 유해가 이번에 78년 만에 귀환을 한 건데 자, 이분의 유해가 왜 그동안 해외에 있었을까? 홍범도 장군이 카자흐스탄에서 1943년 세상을 뜨셨는데요. 그동안 사실은 유해 봉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서 계속 미뤄지다가
올해 광복절인 1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정부에서 최고 예우로 맞이하겠다고 밝힌 만큼 굉장히 각별히 신경을 썼는데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섰을 때 6대 공군 전투기가 어무 비행을 했다고 하고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항에서 열린 봉안식에 직접 참석해 분양을 했습니다. 16일, 17일 대국민 추모 기간을 거쳐서 오늘 조금 후에 국립대전원 현충원에 안장되는 이렇게 순위 진행이 됩니다. 네.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안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게 우리나라하고 카자흐스탄의 국교가 1992년 맺어졌고 네. 1995년부터 김영삼 정부에서도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 외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었다고 해요. 홍범도 장군의 고향이 평양인데 네. 이제 북한 일각에서는 이런 상징성 있는 분은 북한으로 고향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주장이 또 제기된 바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렇다고 보니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는 또 북한의 주장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려웠고 또 고려인 사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서는 이 홍 장군이 너무나 존경받는 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쪽에 있는 것을 또 바라는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얽혀 있었다고 해요. 시간이 계속 가면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이 후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의사타진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 홍범도 장군의 경우에는요. 부인은 일본 군경에 체포돼 고문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뜨셨고 네. 장남인 황양순 선생은 일본하고 교전 중에 순국을 하셨고 차남 홍용환 선생도 의병활동을 하다가 병사를 하시면서 사실상 이 직계가족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셨고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할 때 유해봉안 협조를 요청했고요. 네. 본래 예정대로라면 지난해에 봉오동 천상리 전투 100도를 맞아서 봉안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또 변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 그래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네. 이번에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과 여러 가지 일정이 잘 그래도 맞물려져서 네. 이 토가예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맞춰 이번 이 안이 성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어떤 유해 귀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정말 독립운동가분들이 지금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묘소가 해외에 있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잘 살펴보고 차근차근 추진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8.15 즈음에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도 차제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주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송환한 거 그 자체는 이제 평가를 받을 만하죠. 왜냐하면은 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길고기 역사 속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네. 대한민국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분들의 유해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모셔서 현충원에 안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노르웨이 대학에 한 한국 학자가 쓴 글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는 난데없이 민주주의 얘기가 나와가지고는 제가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봤더니 이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홍범도 장군이 거의 민족의 영웅 상징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데 있어서 네. 그 내부에서 반발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카자흐스탄 행정부하고만 협의를 하고 이런 그 한인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지 않고 송환을 하는 게 맞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실제 이 한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는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 네. 교수의 의견이 맞다 그르다를 판단을 할 수 없지만은 네. 이런 상황도 있구나를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훈장을 추석까지 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독립 열사들의 이런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정신이지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외교 환경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변화를 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여기 어떤 카자흐스탄
현지인들과의 정서 교류 이런 부분 변수까지 지금 등장을 했는데 네. 지금 시대에 걸맞게 그때의 독립운동가들이 가졌던 어떤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 그런 정신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키워나갈지를 이 상황에서는 현대에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겠다. 역사라는 거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미래를 이어가는 어떤 지평이 될 수 있다.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홍범도 장군의 유해 그거 자체로 우리가 받아들일 게 아니라 네. 정치권에서 이런 반일 정신, 한일 정신 그때의 독립운동 정신을 왜곡하는 것들은 있는지 우리의 역사가 지금의 현대 정치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려인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고 특히 또 뭐 다른 독립운동가 분들의 유해도 송환하는 일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사단으로 갔던 보훈처장 뭐 이렇게 만남에서도 이런 부분이 조금 언급이 됐다고 해요. 문 대통령이 먼저 물어봤고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이 고려인들 좀 아쉬움을 달랠 수 있도록 홍범도 장군 묘 공헌하는 방안 이런 걸 제안했다고 하는데 추후에 이런 노력 계속해서 또 그분들의 마음을 좀 같이 어루만져 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네. 제가 좀 보니까 독립유공자 묘소 150기가 넘게 지금 해외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유족들이 있어서 계속 정부에 요청하거나 예. 송환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이 역사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가족들까지 희생이 돼서 그렇죠. 예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결국은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결국 정부의 네. 역할입니다. 그래서 네. 정부에서 이런 역할 계속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사실 이 소식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아직도 못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 좀 계속 네. 이어졌으면 합니다. 아무튼 뭐 잠시 후에 안장식 열리게 되는데 이번 봉화의 의미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되살리는 게 또 우리의 몫인 것 같고 앞으로도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겠습니까, 전지현 변호사님? 제가 네. 어떤 기회에 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블라디보스톡이랑 그다음에 그 중국하고 러시아 접경 지역 마을을 간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오히려 그런 쪽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거기 가면 이제 안중근 단지 동맹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 같은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유적지들이 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항일 독립의 역사를 이렇게 조명해 볼 수 있는. 네. 근데 그때 어떤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 독립열사들은 그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독립운동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고 주로 이렇게 외국에 나가가지고는 외교적인 노력들을 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정작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그분들의 덕택에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아요.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동남아로 가지 거기 가가지고는 그렇죠. 유적을 돌아본다 이런 생각들은 네,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위기가 끝나면은 네. 한번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근데 진짜 그런 데 가가지고는 여기 발의 영역이다 하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눈물 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경험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심어주려는 여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 전지현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희연 네, 교수님과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